과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경찰 조사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조사 절차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셔서 이 영상으로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피고소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어디 경찰서 무슨 팀 무슨 수사관인데 무슨 일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니까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하니까 언제까지 경찰서로 출석하세요 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이처럼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할 경찰서와 부서, 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가능하면 사건 번호를 확인하면 좋은데요.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추후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에 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너무 당황해서 확인을 못 하셨다면 다시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면 담당 수사관이 회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변호인이 경찰의 정보를 확인해도 되지만 해당 정보를 미리 확보하면 절차 진행이 조금 더 빨라지는 장점이 있고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예방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사건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수사관은 일반적으로 무슨 사건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라고 밖에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고소장 제출 사건인지 아니면은 112 신고 사건인지를 확인을 해서 고소장 혹은 사건 사고 발생 확인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즉답을 피해야 하는데요. 수사관들 중에는 정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갑자기 혹시 그때 그런 일 있지 않으셨어요? 라고 전화로 범죄 사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해서 선뜻 대답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수사보고 형식으로 나중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향후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심증을 심어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대답을 피하시고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경황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출석 시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조사까지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처음 연락을 할 때 여기 뭐 서울 땡땡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무슨 경사인데요. 선생님한테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해야 돼서 다음 주 월요일 4시 아니면 심지어 뭐 내일 뭐 한 3, 4시까지 경찰서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뢰인들께서 당황해서 일단 출석하겠다라고 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변호사 선임 이후에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라거나 아니면은 당장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 대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혼자서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고소장을 확보해서 고소 범죄 사실을 파악한 뒤에 예상 질문지,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든 뒤에 의뢰인과 사전에 모의 조사 연습을 진행하며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부인해야 하는지, 부인한다면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실제 경찰 조사와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당황하지 않고 진술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경찰 조사에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에 출석을 하게 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되고 메모지를 경찰에서 주기는 하지만 기록용으로 별도의 메모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통 조서에 지장을 찍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장을 찍는 것이 도장을 찍는 것보다 편하기는 하지만 보기에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들께 도장을 지참해서 오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경찰에 출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조사 직전에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권리 고지를 받게 되고, 조사가 끝나면 이 부분 자필로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역, 학력, 주요 경력, 월수입, 재산 상태, 가족관계, 종교 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보통 고소인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어떤 관계인지와 같이 고소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무슨 일로 오늘 조사 오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은 2025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고소인과 어디 소재 무슨 모텔에 간 사실이 있나요? 등과 같이 사건 발생일을 전후하여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포괄적인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예시로 들은 것처럼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답을 하실 때는 최대한 육하 원칙에 맞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의뢰인들께서 구어체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나 장소는 빼먹거나 그때 그 사람이랑 술을 마셨어요 와 같이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담당 수사관은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사람 이름 정도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사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진술이 구체성이 있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컨대 제가 예전에 경찰 조사에 입회한 적이 있었는데, 수사관이 피의자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니까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피의자에게 당시 마신 술의 양, 상태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과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별 생각 없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도 지난 데다가 술을 마신 것도 사실이기는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디쯤 있었고 피해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디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가정적인 어투로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같은 질문이 한두 개 이어지자마자 바로 수사관이 이거 다른 증거가 부족하니까 피고소인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뢰인께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대부분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사건 발생 장소 근처의 가게 이름, 조명이나 간판의 색깔, 의뢰인들의 상태, 피해자의 위치, 복장 등 주변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떠올려서 상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불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절대 가정적인 어투를 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수사관이 별것 아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취지에서 해당 질문을 하는지 잠시 생각한 뒤에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 좋고, 정 질문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대해서는 차라리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긴 한데 큰 틀에서 나에게 유리한 질문은 상세하게 진술하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자칫 변명을 한다고 말이 길어지다 보면 말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기보다는 깔끔하게 단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인상도 좋아 보입니다. 또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에 수사관이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조사를 중단시키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라고 하거나 진술 녹화를 하며 조사를 받겠다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관이 상대방의 말만 듣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드물지만 그래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마다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사관들과 의견도 자주 나누는 편이고, 불공정 수사에 대해서는 간혹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는데요. 수사관 개인에게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하자면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불공정하게 심판을 보는 경우에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인과 함께 대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수사관이 우리 측에만 계속 불리한 질문을 이어가서 제가 조사를 잠깐 중단시키고 따로 수사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사관님에게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지금 조사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항의를 하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담당 수사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이어가서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되어 송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사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수사관과의 인간적인 라포나 일종의 퍼포먼스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사건들, 특히 이제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는 담당 수사관들과 제가 많은 에피소드가 있기는 한데 유튜브에서 모든 이제 내용을 영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가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출력해서 준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내 의도와 달리 쓰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내가 진술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고 추후에 의견서 제출이나 자료를 제출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명심하셔야 될 것은 수사관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억울함을 밝혀준다거나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만이 경찰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은 최대한 육하 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할 것,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잠시 시간을 갖고 대답하고 즉답을 피할 것, 유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불리한 질문에서는 담백하게 대답하고 근거를 들어 말을 하되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지 말 것. 수사관과의 소통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 조사가 끝난 뒤에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조서를 확보하여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것. 수사관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를 받을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